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최정화입니다. 1888년 빈센트 반 고흐는요, 예술의 중심지 파리를 떠나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아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를에서 미술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작품들을 남기고 화가로서의 멋진 성장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죠. 제가요 2018년도 12월에 반 고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도도 만났어요. 그래서 랜선 클래스 인문학 첫 시간에는 아를로 여행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고흐의 작품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랑스 샤를드고 공항에서 내리면은요, 공항 철도를 타고 아비뇽까지 내려가면 됩니다. 보통 공항에서 오면 이 외곽기차역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렸다!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냥 플랫폼 저 앞쪽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작은 열차 있거든요. 그 꼬마 열차로 환승을 하면 바로 아비뇽 중앙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르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여행 한번 떠나셔야겠죠? 역 밖으로 나가볼까요? 그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작은 공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고흐가 처음 아를로 내려와서 만났던 풍경을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바로 아를역 부근에 있는 플라타너스의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로데인 미술관 가시면 이 작품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고흐의 발자취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시거나 나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은요, 고흐 그림집 중에 아를 특집 그리고 오베르슈르 우아즈 특집 한번 꼭 보고 가세요. 왜냐면 그림을 조금만 눈에 익혀서 가면요, 풍경은 뭐 그야말로 아름답고 더 색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 역에서 이제 천천히 내려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다가 보면은요, 고흐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정답! 바로 아르의 노란 집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위에 그냥 집을 새로 지은 집이 있고요. 현재 아르에 가시면 빈센트가 살았다 라는 그냥 설명과 함께 노란 집에 그 그림만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냥 그 과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흐는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모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 따라 그렸냐고요? 바로 밀레의 그림 모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본 판화인 우키요에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자신의 화풍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일본은 서양과 무역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상품들을 이제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포장지에 쌌던 그 그림들이 서양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동양의 그림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키요에였습니다. 원근법 없고 선명한 컬러에 눈빛 쫙 찢어진 여인들, 이거 여러분들 우키요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감상했을 겁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화투. 그래서 고흐는 아르이 아니라 신비한 동양의 세계였던 일본을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 보고 싶었으니까. 아르에 처음 내려와 그린 그림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모사를 하거나 같은 주제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변형했어요. 그래서 색다른 해석, 색다른 붓의 터치감, 구도의 변화, 그렇게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고흐가 완성했던 시리즈 그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 시리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해바라기 시리즈, 이렇게 같은 주제를 그림을 다양하게 변화해가면서 고흐는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했죠. 마치 고통과 번뇌 속에서 예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세계 2차 대전 때 화재로 소실되어 가지고 없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안 돼요. 전쟁하면 사람도 죽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남겨야 할 문화유산, 명화들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고우는 천천히 자신만의 그림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영혼의 파트너였던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구조로 그림을 그릴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적어 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노란 집을 지나서 바로 보이는 곳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 시대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는 이곳은요, 정말 웅장한 곳이기도 하고 고대 로마인들이 얼만큼 세력을 확장했었던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저기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티켓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이 티켓은 그냥 그곳만 가는 게 아니라 고흐의 여러 작품, 그리고 아르레 여러 가지 시설적인 관광 시설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 포인트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12유로 주고 샀는데 2018년도 12월 27일이니까 뭐 지금 많이 올랐을까요? 뭐 그 정도 언저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위를 딱 올라가시면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저는 쫙 도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던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우가 걸었을 것 같은 그런 길들을 따라 걷는 좋은 추억도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저요, 병 걸렸잖아요. 여행병. 저는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어폰에 음악 들으면서 다녔어요.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입니다. 아르 원형 경기장 지나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르레 공원 입구입니다. 이곳에는요, 울창한 나무숲이 있어요. 근데요, 12월에 제가 갔었거든요. 정말 따뜻한 햇살과 함께 푸르른 나무 볼 수 있어요. 아니, 12월에 왜 푸르른 나무? 여기서 잠깐! 유럽의 날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날씨는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라서 푸른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요, 유럽에 가시면 진짜 신기한 풍경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통 푸르거든요. 그 대신 겨울에 습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뼛속까지 10대라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딩, 목도리, 장갑 필수고요. 왜 유럽 사람들이 털모자 깊이 쓰고 장갑 끼고 다니는지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흐가 대단한 건지 아니면 프랑스 사람들이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130년 전 지금도 그림 속 풍경하고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르레 가면요, 정말 그 신기한 풍경들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포럼 광장의 밤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요. 이곳에 가면은 노란 벽에 빈센트 반 고흐 큰 글씨로 써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곳 되게 유명한 관광지라서 정말 뭘 하나 사도 비싼 집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비싼 집에서 먹을까 생각했던 거죠. 아니, 고흐는 이 옆집에서 그림을 노란 집을 그린 거잖아요. 밤의 테라스를. 그래서 저는 고흐의 시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옆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건요, 노란 카페에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옆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럽니다. 이거는요, 정말 고흐의 시점에서 그 카페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그림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카페의 모습도, 그리고 맞은편의 건물도, 거리도 뭐 하나 바뀌지 않고 그림 속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고흐는 밤을 그렸다는 거고 저는 낮에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거밖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아르레 오면 하룻밤 정도는 꼭 숙박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왜냐? 진짜 별이 빛나는 밤 마음껏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밤의 카페를 지나게 되면은 고흐가 고갱과 화가 공동체를 꿈을 꾸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틀 앞두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고흐는요,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아를에 거주한 네덜란드의 이방인이었던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게 되죠. 처음에는 마을에 있는 아를 요양소에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아를 요양원의 앞마당입니다. 요양원 앞마당에는 제가 갈 때는 겨울이라서 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없었지만 고흐가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리고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느끼니까 마음이 그냥 더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고흐는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더 힘차고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점점 그림은 더 강해지고 단단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고흐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건을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고흐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미화시키기 바쁜데요. 오히려 고흐는 자신을 조금 더 뒤돌아보고 그런 고통 속에서 조금 더 반성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늘 자기 성찰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반성해야겠어요. 난 변명쟁이거든요.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은요, 롱강의 뚝을 걸으면서 따스한 석양과 함께 천천히 저는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뇽으로 말이죠. 그리고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어떤 모습일까? 머리로 밤의 롱강을 떠올려 보면요, 제가 기필코 장담하는데 고흐가 그린 그림 그대로의 풍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진 모습을 보면은요, 고흐는 정말 아르의 모습을 1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담아놓은 것 같으니까 말이죠. 고흐가 쓴 편지의 내용처럼 고흐는 밤하늘의 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고흐가 쓴 편지에는요, 유독 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중 기억에 남는 한 구절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럴 때마다 묻고 싶다. 프랑스 지도 위에 표시된 검은 점에게 가듯이 왜 창공에서 반짝이는 별에겐 갈 수 없는 것일까?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지. 비록 빈센트 반 고흐는 천수를 누리지는 못했었지만 자신의 사랑했던 별까지 걸어간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반 고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별, 빈센트 반 고흐를 보고 싶다면, 그리고 아르레 여행을 가고 싶다면 고흐의 그림과 함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고흐의 고독과 삶에 따라 인문학적인 지식도 업, 여행의 추억도 업. 만약 지금 당장 고흐가 사랑한 아르레 갈 수 없다면 랜선 클라스와 즐겁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랜선 클라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선 인문학 고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은 고흐가 파리에서 빛을 찾아 떠났던 남프랑스 아르를 구석구석 여행도 해보고 작품도 봤었었죠. 이번 시간은 고흐의 암울했던 아르의 시기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흐는 태호가 보내준 생활비로 그림 재료를 사면서 밥 먹는 비용까지 아껴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커피만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가난했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이렇게 잘 정착을 하며 그림에 열망을 쏟았던 고흐는 화가 공동체를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동거를 시작했던 폴 고겐과 다툼으로 그만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귀를 자른 고흐는 아르레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요청을 통해서 동생에게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 생폴 정신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아르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이 생레미 정신병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르에 간 계절이 바로 겨울이었는데요. 이곳이 버스로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서야 알았거든요. 역시 여행은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여름에는요, 이곳 한번 가볼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벤더 꽃도 많이 피고 관광객이 여름에는 정말 많이 몰린다고 하네요. 단 여름에는 좀 덥겠죠. 사실 파리는 여름에 정말 시원하거든요.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빈센트 반 고흐는요, 인상주의 화가였어요. 그런데 인상주의 중에서도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럼 인상주의 화가는 뭐고 후기 인상주의는 또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후기 인상주의는 탈인상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상주의와는 정반대의 그림을 해석하고 또 다른 화풍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인상파는 시시각각 보여지고 있는 빛의 변화, 즉 색채의 변화나 질감의 변화를 표현하는 발전된 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입니다. 보이는 대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는 모네의 생각은 그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대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작품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머리로 인식하면서 대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보다는 자신의 실제 눈에 관찰한 대상을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표적 특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이런 인상주의 화가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해석이 되게 모호해지고 너무나 주관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의 시점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라든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가 느껴지는 내면의 시각을 해석하고 담으려고 노력했던 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림은 화가가 느껴지는 감정을 마음껏 담는 자유로운 주제가 되었던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르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불태우고 성공의 욕구를 불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폴 고겐과의 결별은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테오에게 정신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고흐는 왜 파리로 안 가고 정신병원에 혼자 갔던 걸까요? 고흐는 이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흐의 여동생도 조현병으로 가족 내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더욱이 고흐는요, 압생트라고 얘기하는 알코올 도수 70에서 80도, 정말 독한 술에 이미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중독의 현상으로는 환시와 환청뿐만 아니라 황시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더욱이 고흐는요, 이 시기에 이상적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물감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석유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상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던 시기예요. 처음에는 아르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고흐는 자신이 비록 아프기는 했지만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자유로움이 허락되지 않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생레미 정신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에요, 고흐의 그림이 화풍이 확 바뀌어요. 컬러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컬러, 특히 푸른 색깔, 코발트색 이렇게 막 믹싱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이라는 곳이요, 세상과는 단절이라는 뜻이잖아요. 더욱이 술이나 담배, 사람들과는 자연스러운 만남은 더 이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흐는 이런 고통과 고독을 인내하듯이 지금 자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과 예술을 더 깊게 탐구했던 시기인 것처럼 변모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흐는 그림이 더 거칠어지고 강렬해지면서 색다른 생레미의 풍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리스라는 작품,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갔었잖아요. LA 게티 미술관에서 제가 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흐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힘차고 생동감 혹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 고흐 그림은 진짜 원작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레미 병원에서 유독 자연에 집착을 하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부터요, 등장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에 집착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지역에는 RPU 산맥이 있는 지역으로 다소 높은 산악지형의 언덕이나 바위,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의 기형적으로 자라난 모습들이 고우 눈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생래미 시기에 반고우 작품은요, 강박적인 원형의 붓질이라든가 비틀린 구불구불한 선에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불안과 초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빈센트 반 고흐는 자유로움을 꿈꿨던 걸까요? 정신병원 담 너머의 세상에 넓은 자연을 집착하면서 흥미로운 풍경을 담았어요. 프라방스 지방의 주중해적인 특성을 담는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 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작품 뭘까요?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작품!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죠. 별이 빛나는 밤의 풍경은 생래미 정신병원의 자신의 방에서 동쪽으로 난 창밖의 모습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당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빈센트 반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샛별이 유독 반짝이는 밤하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빈센트는 담장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늘 높이 솟은 사이프러스 나무와 오른쪽에 구름처럼 밀집된 올리브 나무를 상상을 하면서 그림 속의 구도를 잡아서 조합을 시켰죠. 그리고 지평선 아래에 펼쳐지는 RPU 산맥, 새로 발견된 모티브들을 둘러싸면서 하늘에 불기둥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 높은 첨탑 보이시죠? 이 마을은 남프랑스 마을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고향 마을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첨탑은요, 하늘까지 높게 뻗어 있어요. 마치 지금 자신의 놓여있는 현실을 구원받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고흐는 생래미 정신병원에서 아르레에서 기다렸던 자신의 침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렸죠. 사실 아르레 침실은 총 3점이 있었는데요. 고흐가 아르레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작업실에 방치되어 있던 최초의 작품이 소실이 돼 버렸어요. 그러자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로 이렇게 남겼죠. 엷은 남보라색 벽과 생기없어 보이는 붉은색 바닥, 신선한 버터 같은 노란색 나무 침대와 의자, 희미한 라임색 침대 시트와 베개, 진한 빨강색의 침대와 커버, 녹색 창문, 오렌지색의 사이드 테이블, 푸른색의 세숫대야, 라일락색의 문과 같은 다양한 색들이 절대적으로 휴식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완벽한 보색적 대비로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오렌지색의 녹색, 남보라의 붉은색 바다. 자신은 평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음은 불안에 쫓겨 힘들었을 거예요.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이곳 생폴 정신병원에서 드디어 고흐는 화가로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손이라는 네덜란드 평론집에 1889년 8월호에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하면서 극찬을 하기 시작해요. 이삭손은 분명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영웅이 되어 많은 후손들에게 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분 점쟁이 아닙니까? 진짜 용한 점쟁이 맞죠? 그러나 고흐는 그의 논평에 매우 화를 냈다고 하네요. 나에 대해서 평론을 하긴 했는데 너무 과장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러나 예술은 정말 불행해야 더 유명해지는 걸까요? 1890년 3월 죽음을 4개월 앞둔 이 시점에 앙대 팡단전, 이거 불어 되게 어려워요. 영어로는요, 인디펜던트, 독립하다 라는 뜻으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살롱전에서 독립된 미술 전시회였어요. 고흐는 이 전시회에서 10점의 작품을 출품했고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흐는 더 이상 미술계의 이방인이 아니라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한 무서운 신의 화가였던 것이죠. 그는 전도 유망한 새로운 인물 중 한 명이자 화랑에서 탄탄한 후원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이미 성장했던 걸 몰랐던 걸까요?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져가는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흐에게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그건 바로 동생 테오에게 조카의 탄생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나 사랑을 원했고 평범한 삶을 꿈꿨던 고흐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는 자신이 늘 믿고 따르던 형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죠. 바로
빈센트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조카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현재 고은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갈 수 없는 미안함을 담아서 그림을 선물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피면서 세상에 봄을 알리는 꽃이죠. 특히 이 그림은 빈센트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더 넓고 더 푸르고 꽃들은 마치 자신의 얼굴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 혹시 안 드세요? 누구보다 밝고 사랑하는 아이로 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고은은 화가들 중 밤을 그린 최초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그렸죠. 그런데 어쩌면 고우가 그린 저 달과 별은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고은은 마지막 자신의 길을 자를 정도의 고통을 안겨준 고객에게도 편지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화가였습니다. 어쩌면 고우가 이렇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정확히 자신이 뭘 원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미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우의 고독과 삶에 따라서 인문학적 지식도 그림의 이해도 랜선 클래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선 인문학 빈센트 반 고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흐가 마지막 화가 인생을 마친 70일 동안의 기록과 오베르 슈르 우아지에서 남긴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베르 슈르 우아지는요, 파리에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파리 인근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여행을 했었는데 파리 북쪽으로 나가면 바로 고속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서 가는 길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고흐는 아르를 떠나서 오베르 슈르 우아지에 도착할 때는 누구보다도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열정 가득했던 고흐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던 동생 테오는 왜 마을을 이 마을로 선정했던 걸까요? 바로 폴 가쉐 박사가 빈센트를 잘 치료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특히 가셔 박사는 화가들에게서 꽤나 많은 정신 상담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고흐뿐만 아니라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의 또 다른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폴 세잔도 가셔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오베르까지 이사를 와서 지냈던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고흐는 처음 가셔 박사를 만났을 때 첫인상 별로 좋지 않았었나 봐요. 왜냐면 동생 테오하고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남깁니다. 가셔 박사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같아. 아니, 나보다 정신이 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확실하다니까. 그러나 고흐는 가셔 박사의 격려와 함께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이곳 오베르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르레서처럼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오베르 슈르 우아지의 마을을 그림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빈센트는 오베르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작품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고흐는 열정 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고흐는 생레미에서 담은 자연의 풍경을 이곳 오베르에서도 담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을의 길, 그리고 남프랑스와는 다른 풍경의 집들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오베르 마을의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고흐가 머물렀던 라브 여인숙의 뒷마당을 통해서 나가는 긴 돌담과 함께 돌길이 있습니다. 그 끝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은요, 그 유명한 오베르 교회 및 바로 까마귀 나는 밀밭을 만날 수 있죠. 이렇게 고흐는 새로 정착한 마을인 오베르 골목을 이곳저곳 누비면서 새로운 풍경을 그림으로 옮겨 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고흐는 더 큰 강박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1890년 1월 테오에게 아들이었던 빈센트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테오의 결혼 생활과 함께 화성으로 자리를 잡았던 테오가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게 되고요. 아이와 자신의 건강 상태마저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적 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자 빈센트 반 고흐는요,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더 이상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 쇠약할 대로 쇠약한 고흐는 하루에 6프랑 정도 되는 아주 값싼 여인숙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굶으면서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붙잡고 싶었던 만큼 그림에 몰두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고흐는 외롭고 고독했고
자신의 처지에 많은 좌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은은 늘 주변에 사람이 있기를 바랬지만 편지로 주고받는 태호만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오베르슈르 우아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을 곳곳이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작은 골목들이 무수히 많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이때부터 서서히 빈센트 반 고흐는 골목을 그리기 시작해요. 바로 길이죠. 생레미에서는 기형적인 올리브 나무와 사이플러스 나무를 그렸다면 이곳 오베르에서는 항상 집들 사이에 있는 갈림길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자신이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베르 교회입니다. 제가 여행을 갔을 때요, 공사를 막 시작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월이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였던 2019년 7월에 까지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뚝딱뚝딱 다 하는데요, 프랑스 애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정말 배짱이 공사. 그런데 여기서 아를과 다른 그림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아를의 작품에서 나오는 남녀의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에서요, 오베르로 와서는 거의 엄마와 딸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동성을 그리거나 거의 여자 혼자 있는 모습, 거의 아니면 사람이 없는 작품을 그리게 되죠. 이 또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순수하게 저의 내피셜이긴 한데요, 아마도 고흐는 이때부터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더욱 올가매고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을 그리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 고독을 넘어 이제는 체념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고흐는 자연에 집착을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이젤과 캠퍼스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베르의 평온한 자연을 담고 자연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도 써요. 모든 자연이 말을 하는 것 같다. 화가는 행복하다. 왜냐면 내가 본 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연과 나는 조화가 되고 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자연을 벗삼아서 산책 삼아 사색하기를 좋아한 화가였습니다. 고흐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초상화도 남깁니다. 그 대표적 작품이 바로 폴 가셔 박사인데요. 고흐가 가셔와의 우정의 증표로 2점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죠. 자, 그럼 지금 이 2점의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왼쪽, 오른쪽 뭐가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배경의 컬러가 다르죠? 붓의 터치감도 좀 다르고요. 빨간 테이블보와 무늬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란색 책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가셔의 초상화를 보면요, 고흐가 가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우울한 눈빛, 손에 무겁게 놓인 머리, 팔꿈치로 받친 팔, 처진 눈꺼풀과 시무룩한 입, 오랫동안 그 또한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고흐는요, 이 초상화를 통해서 고흐 자신과 가셔 박사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처럼 또 다른 연민을 느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가셔 박사의 초상화는요, 고흐가 죽은 지 100년이 되던 해 1990년 5월 15일 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억 원에 낙찰이 돼요. 이 작품은 바로 일본의 한 거상에게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종족을 감춘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바로 종족을 감춘 그림이었을까요? 바로 노란 책이 놓여져 있는 작품이 일본에서 종족을 감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셔 박사 손에 들고 있는 꽃 보이시죠? 이 꽃의 이름이 바로 디기탈리스라는 꽃인데요. 이 꽃은요, 천연 치료제로서 사용이 되는데 간질이나 신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초라고 하네요. 아마 가셔 박사는 이 꽃으로 고흐에게 처방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불행을 알았던 걸까요? 저는 까마귀 낳는 밀밭을 반 고흐 미술관에서 직접 감상을 했는데요. 우선 생각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에 놀랐었고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압도적인 붓의 터치감에 또 한 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고우는 저 밀밭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권총이 어디에서 구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자신을 쐈는지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1890년 7월 27일 저녁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안고 빈센트 반 고흐는 라브 여관에 힘겹게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셔 박사는 영혼의 동반자라고 여겨지는 테오에게 급히 연락을 하죠. 테오가 도착을 하자마자 고우는 자신의 결정에 만족한 사람처럼 아주 평화롭게 담배를 피면서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테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 빈센트는 사랑하는 동생의 품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혼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테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죠. 어머니, 형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에겐 둘도 없는 좋은 형이었답니다. 고우가 죽고 난 후 마을에서는 장례를 거부합니다. 죽어서도 고우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거부를 당했죠. 낯선 이방인의 자살은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거부감이 느껴질 사건이기도 했으니까요. 고우는 프랑스 파리 인근 도시인 오베르슈르우아즈에 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테오는요, 형이 죽고 난 후 2달이 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요, 1891년 1월 25일 죽음을 맞이하고 테오의 미망인이었던 유한나는 이런 형제들의 편지를 모아서 출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 밖에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림과 삶이 외면당했었던 고흐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1위 화가가 되죠. 빈센트가 죽고 난 후 다양한 죽음의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동네에 불량배들에게 총을 맞았었는데 고우가요, 그들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아니야 내가 자살하려고 총 쏜 거야 라고 진술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속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우는 늘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끌어안으려고 했던 따뜻한 예술가였어요. 정말 고우는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이 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은 오베르슈아즈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문학적 지식도 그림의 이해도 지금 삶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신 분이시라면 고우와 마지막 그림을 통해 힐링하며 랜선 클라스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랜선 클라스. 고갱과 고흐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서 동거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둘은 극단적인 선택 후 헤어졌던 걸까요? 고흐와 고갱은 미술사에서 정말 잘못된 만남이었을지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선 인문학 빈센트 반 고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 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고흐부터 시작할게요. 혹시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사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형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큰 형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큰 형의 이름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에? 아니, 집안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둘이나 있다니요. 이때 빈센트 반 고흐는요, 1852년 3월 30일 큰 형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딱 하필이면 1년 뒤였던 1853년 3월 30일에 태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 죽었던 내 큰아들이 다시 내 품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죽은 큰 형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빈센트 반 고흐가 된 것이죠. 그런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늘 빈센트에게 좀 차갑고 우울하셨던 분이셨고 아버지는 엄격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고흐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늘 사람들과는 겉도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런 성격 덕에 사람들과 늘 불화를 겪고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힘들어 했었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고갱도 알아볼게요.
고갱은 어린 시절부터 불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페루 사람이었고 프랑스로 이주해온 노동자였어요.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고갱이 태어나던 해였던 1848년 프랑스에서는 혁명으로 아버지는 혁명군에게 쫓겨서 어머니의 나라 페루로 가던 중에 그만 태어나지도 않은 고갱을 두고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도 없이 고갱은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고갱은 해군이 되어서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눈을 넓혔고요. 이런 세상의 눈을 달란트 삼아서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죠. 처자식까지 있었던 고갱은 자신의 꿈을 찾아 방탕스러운 화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갱은 화가가 되어서 예술의 도시 파리에 정착을 하게 되고 물랑루즈에서 많은 화가들과 친분을 쌓을 무렵 이때 고갱과 고흐는 만나게 된 것이죠. 고흐는 파리에서 빛을 짜자 떠나온 남프랑스 아르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화가로서의 가장 희망적이고 열정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1888년 7월 달에 부유했던 미술상인 센트 삼촌이 세상을 그만 떠나게 되죠. 더욱이 센트 삼촌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유산을 남겼지만 동생 테오만이 삼촌의 뒤를 이어서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을 뿐 고흐는 삼촌에게 어떤 유산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착했던 테오는 자신의 받은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형에게 보내주었고 고흐는 드디어 작업실과 그림 창고가 있는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한 집을 남프랑스의 뜨거운 태양의 컬러였던 노란색으로 새 단장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아르레 노란집의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이 집에서 고갱과의 동거 생활을 꿈꾸며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이런 설레임은 얼마 후에 분노와 좌절로 바뀌면서 미술사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테오는 이런 형을 위해 고갱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우리 형과 아르에서 같이 지내주면 한 달에 딱 한 번 당신의 그림을 내가 사주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말이죠. 고갱은 테오의 제안을 수락했었고 테오는 이런 기쁜 소식을 고흐에게 전해주게 되죠. 이때부터 고흐는 너무나 흥분을 하면서 고갱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고흐는 고갱의 방을 남프랑스의 대자연과 빛나는 햇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고갱의 방을 온통 노란 해바라기로 방 안 가득 채우게 되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고흐의 그림 중 유독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사실 해바라기는 고갱 때문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많은 미술사 평론가들은 해바라기는 자신을 의인화시킨 자화상이라고도 많이 해석합니다. 사실 저는 해바라기의 꽃말을 고흐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바로 그림밖에 모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로 고갱이 머물 방은 비록 작은 방이지만 해바라기로 가득 꾸밀 거라고 자랑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에 부푼 기대감은 1888년 10월 23일 고갱이 드디어 마침 아르에 도착하게 되죠. 고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아르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아르에 온 것을 대환영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시켜준 사람은 바로 진우 부인이었어요. 진우 부인은 고흐가 낯선 아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노란집 아래층에서 자리한 술집 주인이었습니다. 고흐가 고갱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진우 부인 그려줄 건데 어때? 같이 한번 그려볼래? 고갱은 고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진우 부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흐는 비록 술집 마담이기는 하지만 늘 다정다감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시니까 고상한 분위기에 책을 옆에 두고 장갑을 벗어둔 뒤 기부인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고갱은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에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그림 속에 넣어둔 것에 훨씬 더 기분이 나빴을지 모릅니다. 사실
고갱의 그림 속 진우 부인 뒷 배경을 보면은요,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우체부 롤랭과 매춘부들이 있죠. 마치 고우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비웃는 듯 말이죠. 이렇게 고우와 고갱의 시작은 보는 시각부터 어긋난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사실 고갱은 아르레 내려오는 처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늘 묵뚝뚝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고우의 그림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맹비난 속에서도 서로 버텨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요,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갈등은요, 주로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내가 철수가 너무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철수 왜 저러는 거야? 나 진짜 싫더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왠지 그 철수가 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은요, 90% 이상이 본인 스스로가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고갱은요, 이미 아르를 도착할 때부터 이런 본인 스스로의 갈등을 마음속으로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고갱의 입장에서는요, 고우에게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내려왔던 것일 뿐이고, 또 하나 잘 나가는 화상인 동생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그림만 그리는 고우, 너가 나를 어찌 알아?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요. 그런 고객은 고우의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불만과 갈등이 서로 참으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고우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고우의 의자와 고갱의 의자였죠. 지금 보이는 허름한 의자는 고우 자신을 그리면서 그 위에는 담배 파이프 하나를 탁 놓아놓죠. 자신은 늘 한심하고 나약한 존재로 말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고갱의 의자는요, 페르시안 카펫에 의자는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지식인을 상징하는 현대서적과 함께 미래를 밝혀줄 촛불 하나를 키워놓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고갱의 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저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고흐는 저 위자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공손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갱의 의자는요, 팔걸이에 딱 손을 올려놓고 다리 한쪽 딱 꼬면서요, 마치 거만해 보이는 고갱.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불안한 관계지만 그래도 서로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우와 고갱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고갱의 의자를 서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럼 서로 등을 흥 하고 돌리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바로 결별을 뜻하듯이 말이죠. 고우는 정말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서로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며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건 바로 고갱이 고우를 그린 초상화 때문이었어요. 작품명은 바로 해바라기를 그리는 빈센트 반 고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마치 고우가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받아주는데 고갱의 사과는 이런 조롱이었던 거예요. 화가 난 고우는 그만 술병을 집어 던지게 되고 고갱은 집을 나가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집에 나가려는 고갱을 가로막는데 한참을 고우가 노려보다가 자신의 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우는 피가 범벅이 된 자신의 귀의 살점을 들고 매춘부를 찾아가 건네주게 되죠. 이 사건은 작은 시골 마을 아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원서를 쓰면서 고우는 정신병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고우 스스로가 정신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죠. 빈센트 반 고우는 고갱과 헤어지게 되고 난 후에도 고갱에게 몇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갱은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았죠. 고우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고 철저히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을 거예요. 사실 고우는 그 후에도 계속 고갱을 언급하게 됩니다. 고갱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름답더라. 어쩌면 미술사에서 고갱이 고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진짜 그의 그림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짧았던 60일간의 전쟁이었지만 이런 스토리 속에서 어쩌면 고갱은 고흐의 후광으로 출세를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흐가 고갱을 출세시켰다에 혹시 한 표 하실래요?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추적하며 지식도 업, 그림에 대한 이해도 업, 지금 사람에 대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 분이시라면 고흐와 고갱의 그림을 통해 랜선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랜선 클래스! 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빈센트 반 고흐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인생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회에 걸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죠. 1890년 1월 3일 테오 반 고흐는 사랑하는 형 빈센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더 이상 형 주변에 물감을 두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물감을 좀 멀리하고 지금부터 스케치를 하는 건 어떨까? 이건 과연 무슨 소리였을까요? 가난한 화가는 늘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반 고흐. 오늘은 반 고흐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해요. 참, 반 고흐의 열정 가득한 작품들과 아르에서 귀를 잘랐던 이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삶이 궁금하시다면 반 고흐의 전편 이야기 한번 보시고 오세요. 이번 5화가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여행도 했었죠. 그럼 왜 제가 반 고흐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저 또한 고흐처럼 외로움과 바쁜 일상 속에서 낙오된 느낌으로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든 삶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쉽게 공감이 되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은 유년 시절부터 죽는 37살까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수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었고 고독을 받아들여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빈센트가 앓고 있던 병들만으로도 진짜 많더라고요. 우선 뇌전증이라고 불리우는 관절 증상이 대표적으로 손에 꼽히고 그 다음에 조울증, 압생트 중독, 메니에르 병 등 3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동생 테오와 빈센트 반 고흐가 나눈 편지의 내용만 봐도 빈센트는 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를 불안해하면서 언젠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 걸 보면 늘 빈센트는 불안한 자신의 감정 상태가 모든 병의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에 갈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으나 자신의 형에게 사랑을 뺏겼다는 피해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신의 여인들이었죠. 특히 런던에서 하숙집 딸이었던 외제니를 너무 사랑했었지만 그 사랑이 거부가 되자 일상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를 못하고 그는 노동자를 위한 전도사가 되었죠. 그리고 시골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척이었던 케이를 불같이 사랑하면서 온몸을 다해 사랑을 하지만 그녀의 거절에는 촛대에 자신의 손을 그을리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거부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장녀 시엔과의 사랑 역시 자신의 영향받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향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차단된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하죠. 마치 사랑을 거부하면서 철저히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렇게 고흐는 자신의 진심을 이해받지 못했을 땐 상대를 공격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해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자신을 잊기 위해 의지했던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고흐에게는 값싼 술이 필요했겠죠?
프랑스에서는 압생트라는 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값싼 술인 압생트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피로를 풀고 자신의 삶의 위안을 적시기 아주 좋은 술이었죠. 압생트는 불어로 고난, 쓴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된 향신료는 바로 향숙과 살구시로 만든 죽류수였어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에서는 위스키와 같은 비싼 술이 마시기는 힘들었던 가난한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독특한 향과 맛,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가 있었던 그런 술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이 압생트는요, 다량 섭취를 하게 되면 향숙의 성분 때문에 중독 증세가 생기게 되고요, 환각 증세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흐는 압생트의 독한 술로 인해 중독이 된 고흐, 이 술로 인해서 간질이 유발되었다는 게 또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울증이에요. 사실 고흐는 간질 증상보다 처음 발생하게 된 병이 바로 조울증으로 알려져 있죠. 빈센트와 동생 테오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봐도 늘 우울한 자신의 상태를 비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고흐는 어느 순간 기분이 한껏 업되는 그런 모든 열정을 쏟았던 시기도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르레 내려와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림에 열정을 쏟았던 시기, 최고의 조증 상태였지 않았을까요? 고흐는 늘 동생에게 생활비야 재료비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미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자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이 있었다면 망친 그림 위에다가 또 덧칠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X선을 투과한 모습인데요. 눈에 보이는 완성된 그림 속에 또 다른 모습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진짜 아깝죠? 그런데 저게 바로 재료비를 아낀 흔적이었던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 시절에서 아르로 내려오면서 유독 노란색에 집착을 보이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생트 중독과 디기탈리스라고 불리우는 꽃의 부작용으로 많이 지목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를 겨울과 여름 모두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름에는요, 유럽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 10시가 돼도 해가 지지 않아요. 정말 해가 정말 길거든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요, 하루의 우울한 날씨에 아침 10시가 돼도 해가 안 떠요. 그런데 남프랑스 아르 같은 겨울은요, 정말 푸른 하늘에 정말 밝은 햇살이 그리고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흐는 북부지방의 우울함에서 아마 밝은 햇살에 매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노란색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색이 아주 섬세하단다. 그리고 풍경에는 다양한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지. 초록빛 금색, 황금색, 핑크빛 금색, 청동빛, 구릿빛, 레몬빛이 도는 노랑부터 탈곡한 밀더미에 칙칙한 색까지 말이야. 이처럼 고흐는 노란색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르에서 이런 밝은 빛은 고흐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걸까요? 고흐는 자화상을 참 많이 남겼던 화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흐의 자화상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화상은요, 1978년 4월 월요일에 미술관 문을 닫을 무렵쯤에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요, 포켓 나이프를 꺼내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에 칼집을 X자로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반 고흐의 광대뼈 아래의 중심으로 크게 X자로 쫙 말이죠. 미술관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범인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판사는 범인에게 정신병원 치료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2013년 예술의 전당에서 이 작품 복원이 되어서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깜짝같이 복원이 됐더라고요. 단지요, 그 자화상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 X자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는 고객과 이별 후 아를 병원에서 입원을 한 후 급속도로 정신병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저라도 공황장애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아르렛의 기록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는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공황장애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주변인들과의 갈등. 두 번째,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을 관리하는 편도체의 기능 저하. 세 번째, 압생트와 같은 술로 인해서 생기는 흥분과 각성으로 인한 과긴장 및 과호흡 상태. 이런 여러 가지의 증상은 편지에서도 보여집니다. 알을 법원에서요, 강제 감금을 당한 고흐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판단력 저하, 그리고 심한 불면증. 결국 고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알을 떠나서 정신병원을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생레미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겨낼 힘, 바로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동생 테오였습니다. 이렇게 동생 테오의 전폭적인 응원은 고흐가 더 이상 정신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작품에 몰두하면서 우리에게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된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끝없이 믿고 응원해준 덕분이었을까요? 고흐는 정신병원에서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브뤼셀에서요, 당대 최고의 화가 20인의 전시에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 이때 전시된 작품 중에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 팔리게 되었고요. 이게 평생에 유일하게 팔린 유화 작품이 됩니다. 그러나 고흐는 동생 테오의 결혼, 조카의 탄생, 그리고 테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더 이상 동생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운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살이었죠. 이때 고흐가 마지막으로 그렸다는 작품,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까마귀 나는 밀밭을 보색 대비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색 대비는요, 감정적으로 치면은 갈등의 구조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내면과 외면의 충돌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파랑의 노랑, 빨강의 초록, 이렇게 보색적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더욱이 이곳에는요, 죽음을 예견하는 죽어있는 새 한 마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새는 죽으면 날개를 피고 죽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길, 새의 몸통, 새의 날개, 지금 놓여져 있는 갈림길은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이분법으로 되어 있죠. 아래는 밝고 위는 어둡죠. 아래는 내가 살아가는 밝은 이 세상, 위는 죽어서나마 넘어갈 수 있는 저 너머의 세상. 이렇게 고흐는 자신의 그림에 죽음을 심리적으로 암시를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경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이 죽으면 온 기관의 몸이 열리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콧구녕, 입구녕, 그냥 다 막는 거예요. 고흐는 죽고 난 후 그렇게 노란 똥을 많이 쌌다고 해요. 왜냐면 고흐는 간혹 그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온몸으로 그림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물감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고흐는 영혼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고흐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무시할 사람 없고 누구든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없다고 말이죠.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추적하며 지식도 업, 그림의 이해도 업. 랜선 클라스는 지친 당신에게 고흐의 그림으로 이야기합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랜선 클라스. 고흐를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